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05호에) 사시는 김희영 씨의 고민. 딸,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안 돼요! 학교 늦어요! 어디 간단하고 건강한 아침밥 없나? (1201호에) 사시는 박희선 씨의 고민. 다이어트 중인데 식단이 걱정이네. 어디 칼로리 낮고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 없나? (806호에) 사시는 이미순 할머님의 고민. 어디 약 말고 건강에 좋은 음식 없나? 있습니다. 곡물 담은 선식 뿌리마켓이요.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해보세요. 곡물 담은 선식은 45가지의 곡물, 야채, 과일, 수산물을 넣어 만들어 건강에 좋고 바쁜 직장인, 학생,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어 좋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의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고 또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픈 프라이머리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빅딜설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네. 지난달 내신 누가 지도자인가 벌써 10,000부가 넘게 팔렸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베스트셀러인데요. 대중들이 왜 이 책에 그렇게 열광을 할까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세월호, 메르스 사태,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다 리더십의 부재라는 것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목마름 같은 것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리더를 과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새가 너무나 바뀐다는 것을 지금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어떤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의 기회로 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문제 있었고 계속 국내 이슈들이 터지고 있으니까요. 국정원도 그렇고 네. 이 현안들을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가 특히 메르스도 그렇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현안 논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네네. 새누리당 대표가 7박 10일간의 미국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을 하는데요. 네. 방미 중에 여당 대표가 보인 여러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우선 이 김무성 대표의 미국 방문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김무성 대표의 이제 그 방문과 관련된 보도를 보면서요. 네. 저도 고개를 많이 갸우뚱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지도자에 속하는 분들이 네. 꼭 대선을 2, 3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나 중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의 어떤 그 보여지는 여러 가지 뭐랄까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번에 김무성 대표의 그 방문에서는 그 발언 내용을 보면 우선 네. 중국보다 미국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외교에서 두 나라를 놓고 비교하는 발언을 하는 것, 이런 것이 과연 그 어떤 리더로서 또 한 지도자로서의 적당한 발언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뭐라 그럴까요? 불쾌감 같은 것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여당,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하는 발언이 국익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맞는 8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어떤 그 집권 여당의 대표가 미국에 가서 마치 좀 약간 치기 어린 발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마음이 불편했고요. 두 번째는 과공 비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친 겸손이나 또 지나친 공손은 예의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옛 말이 있는데,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우리 참전 용사에 대해서 큰절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한국적 시각에서 봤을 때 그 큰절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적절했느냐의 어떤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21세기의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를 향하고 있는데, 그 선진국가를 향하는 그 지도자 반열에 오른 사람들의 어떤 좀 세련미라고 그럴까요? 그런 세련미와 관련했을 때 이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그 미국 행보가 국민을 불편하게 한 행보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교에서 두 나라를 놓고 비교하면 미국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중국에 가서는 또 어떤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렇습니다. 이런 또 특히 이제 우리는 여러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특정 국가에 대해서 저렇게 찬양하면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볼까? 이것도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을 표현을 하더라도 미국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설적이고 좀 치기 어린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그 위상에 걸맞지 않는 표현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무성 대표 미국에서 정치 혁신을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이었는데요. 여기 한국에 다시 귀국하면 즉각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 찬성론자이고요. 우리 국회에서 가장 먼저 법을 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가운데 가장 그 초기 단계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50년 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로 이제 처음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할 때 했던 그 제도로 이제 지금 이제 하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의
프라이머리를 그동안 이 선진국에서 사용했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수많은 어떤 그 장점과 단점이 비교되면서 지금 장점이 많은 쪽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려면 그러한 단점이 보완된 진화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이 저는 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낸 것이 바로 탑2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그러니까 결선형 예비선거를 도입하는 그런 제도를 제가 법안을 낸 것이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원님께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법안을 내신 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 말씀하신 탑2 오픈 프라이머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법안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건가요? 지금 올해 3월 24일 날 정개특위에 회부가 됐고요. 네.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심사 소위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논의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탑2 오픈 프라이머리는 김무성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은요. 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무소속 후보, 네. 그리고 소수정당에게 이것이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서 소수정당과 무소속 후보의 그런 어떤 그 불리한 것을 보완한 것이 바로 탑2 프라이머리인데요. 네. 탑2 프라이머리는 선거에 출마를 원하는 모든 후보자가 다 나와서 예비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은 1위와 2위 득표자가 결선 투표를 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오픈 프라이머리의 단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소수정당 문제, 무소속 후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신인들에게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그 문제도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것도 실제로 지금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하고 있는 탑2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다 이렇게 언론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말씀하신 잘못된 어떻게 것입니다. 예. 그러면 김무성 안은 좀 어떤 것이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탑2 오픈 프라이머리는 어떤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선 투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인데 김무성 안은 그러면 여기에서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들이 불리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시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김무성 대표는 정당별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정당별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정당의 후보를 정하자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무소속으로 나오는 후보들은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절차를 거칠 수가 없게 되죠. 예, 배제가. 그래서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속 후보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탑2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바로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현재 그 소수민족이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실시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인데요. 네. 이것은 선거에 출마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정당과 관계없이 나와서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은 두 사람이 뽑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호남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방식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뽑힌 그 후보가 곧 영호남에서는 그냥 바로 당선되는 거하고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탑2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결선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의 후보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니까 영남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 한 사람, 무소속 후보 한 사람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요. 네. 또 새누리당 후보 두 사람이 경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후보가 경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남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탑2 오픈 프라이머리가 저는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미국에서 현재 이 탑2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가 5개 주입니다. 네. 그런데 이 5개 주의 특징은 소수민족이 많은 주다라는 것이고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이 탑2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 이후에 네. 실질적으로 소수민족 출신의 시장과 의원들의 진출이 눈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바인시 같은 경우에는요. 네. 강석희 시장, 한국인 출신의 이민 1세 네. 강석희 시장이 당선이 됐고요. 네. 그 이후에 이어서 이제 지금 현재 공화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공화당 출신의 시장도 최 시장이라고 제가 지금 역시 그 이민 1세의 한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시장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제가 강석희 시장한테 그 질문을 했더니요. 네네. 그 강석희 시장 답변이 이건 오픈 프라이머리, 탑2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 네. 공천을 받는다는 거는 어떻게 이민 온 사람이 그거를 할 수가 있겠느냐. 네. 자기는 발품 팔아서 선거 전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결과로 네. 이렇게 그 시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탑2 오픈 프라이머리를 모든 출마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개방하고 정당과 네. 관계없이 전부 다 예비선거 방식으로 치룬다면 네. 소수 정당, 무소속 그리고 이 국민들의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수를 던진 그 모든 후보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김무성 네. 대표의 방식으로 한다면 이건 정당 안에서만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영남은 영남 출신이 호남은 호남 출신이 그냥 독과점 형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구조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지만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돈 선거가 될 수가 있고 또 현역 네. 국회의원 같은 기성 정치인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돈 선거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은 김무성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돈 선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선거를 해야 되니까요. 네. 정당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 당원들을 누가 많이 모집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죠. 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탑2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그 돈 선거 갖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돈 선거에 대한 지적은 탑2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기성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제도다. 이제 이런 지적은요. 기성 정치인은 어떠한 제도를 갖다 놔도 다 유리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제도도 기성 정치인이 유리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제도대로 그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을 하게 되면 당대표에게 줄 서는 사람이 유리한 제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굉장히 공정하지 못한 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그 어떤 제도가 다 유리하다. 다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그나마 신진 인사들이 다 똑같은 룰을 적용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더 유리할 수 있고 기성 정치인들에게 특히 유리하다라는 것은 공천권을 주는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걸로. 공정성이 배제돼 있지 않습니까? 공정성. 그러니까 현행 방식대로 하면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천의 방향이 바뀌고 네. 지금 당권 경쟁을 놓고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자체가 정치혁명이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정치가 선진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안이 50년 전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때는 정당 안에서 미국에서 정당 안에서 이런 거를 했지만 지금은 말씀하신 탑2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바뀌어서 되는데 김무성 대표가 유독 이렇게 50년 전 안을 들고 나온 까닭은 뭘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라는 지적을 하나 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새누리당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새누리당 의석수가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네. 새누리당에서 김무성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선정된 후보가 네. 제일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현재 그 보수정당은 당이 여러 개가 있지 않고 당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진보정당은 지금 여러 개의 당으로 지금 나뉘어져 그렇습니다. 있는 형태이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정당별로 하게 되면 네. 새누리당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죠. 그 후보,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이. 네네. 그러면 그 높은 지지율로 국민들에게 착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거 때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네. 탑2 오픈 프라이머리, 제가 주장하는 탑2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정성에 기반을 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이 여러 개, 그러니까 여러 당의 후보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보수 정당 1인 보수 체제의 보수 정당의 후보가 반드시 유리하다고는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모든 당의 후보들 그리고 무소속의 후보들까지 다 나와서 하는 예비 경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거 비용, 그러니까 무슨 어떤 후보들 조직 선거를 동원하기 위한 그런 돈 선거가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선거 비용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그 지적도 있던데요. 그 점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제가 선관위에 문의해 보니까요. 네. 그렇게 선관위가 주관하는 예비 선거를 하게 되면 380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 380억이라는 돈이 물론 국민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돈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 정도의 경비를 들여서 우리가 선진화된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은 투자 비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의 380억 정도의 투자 비용을 통해서 한국 정치가 훨씬 더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정도의 비용은 투자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왜냐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지 않고 지금처럼 당대표의 입김이 거세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입김에 의해서 공천제도가 계속 지속되면요. 과거의 정경유착, 그러니까 재벌들이 뒷돈을 대주고 뭐 이런 어떤 영향력 행사를 하는 것이 자꾸 유혹처럼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액수가 380억보다 저는 훨씬 더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분명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당 안에서도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문제 지적도 나오던데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적할 수는 있는 내용이지만 그 지적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요,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지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원하는 사람 누구나 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헌법을 어디에 방점을 두고 해석하느냐의 차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민주화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공천 민주화이고 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드리는 그것이 저는 선진 정치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의당 같은 당에서는 공당은 당원들이 후보를 선정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국민에게 이 공천권을 돌리는 것은 정당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도 하던데요. 그런 비판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세기형 정당 민주주의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21세기형 정당 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의 역할은
자기 당 후보를 정당이 어떤 권력을 쥐고 공천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정당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따로 별도로 한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초화, 거기다 직거래라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자, 지금 보면 현재 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도화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따라서 이 여야가 정개특위 안에서 두 제도를 빅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찬성하는 사람이고요.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사람이고, 제가 이 양쪽의 법안을 다 제출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빅딜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두 제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나로 섞어서 뭐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두 제도를 똑같이 다 동시 병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한국형 제도에 맞춰서, 네, 한국적 현실에 맞춰서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동시에. 그렇다면 오픈 프라이머리의 경우에는 탑2 방식으로 결선 투표를 하는 것이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는 어떤 방식이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제가 낸 권역별 비례대표제 법안은요. 오픈 프라이머리의 이 소선거구 제도는 인구 대표성의 방점이 찍혀 있는 제도이죠. 그런데 제가 낸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법안의 방점은 지역 대표성 문제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 하원은 인구 대표성을 중심으로 해서 100만 명당 1명의 대표 하원 의원을 뽑게 돼 있고요. 상원은 주마다 2명씩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주마다 2명씩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이유가 바로 지역 대표성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역 대표성을 근간으로 해서 저는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낸 법안은 우리나라의 그 권역을 4권역으로 나눠서 이 4권역의 일정한 수의 그 비례대표를 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정된 비례대표의 수를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60명, 비례대표는 60명이고요. 전국 4개 권역,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충청권, 그다음에 영호남, 그래서 이 4개 권역에 15명씩의 비례대표를 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충청, 영호남, 강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 4개 권역으로 그거는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은 지역과 인구 비례 2개를 합쳐서 4개 권역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고요. 거기에 15명씩을 배정을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수도권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강원 같은 경우는 인구가 좀 없고, 제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역 대표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제주도를 호남에 뭐 예를 들면 같이 이제 그 포함을 시키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그것을 어떻게 권역으로 나눠야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그
서울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이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지금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의 그 인구 대표성으로 뽑히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문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서 완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강원도라든가 또 뭐 제주도라든가 호남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의 그 지역 대표성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보완을 해서 네네.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똑같이 미국 네. 상원 방식으로 똑같이 배정을 하는 거죠. 네. 15명씩. 그렇게 네. 되면 서울 수도권 지역에 만약에 15명을 배정한다 그러면 전체로 보면 서울 수도권 지역은 그만큼 적게 배정이 되는 것이거죠. 네. 그다음에 인구가 적은 강원도나 뭐 호남, 뭐 제주도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인구에 비해서 많은 수의 비례대표가 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사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내린 결정은 그 좀 인구 대표성을 좀 정확하게 다시 봐서 결정을 하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의견을 주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예. 이 인구 대표성 문제는 저는 소선거구제의 현행 선출직 제도로 이거를 흡수를 하고요. 네. 대신 이 지역 대표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한 나라의 그 네네. 의원 선거구 획정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대표성 문제를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 괌 같은 데는요. 네. 미국이 인구 100만 명당 1명꼴로 하원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네. 괌의 인구가 아마 100만 명이 제가 보기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여기에 한 명이 배정돼 있거든요. 아. 이 한 명이 배정돼 있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대표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영토를 지켜야 된다는 어떤 의미 부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의 지역 대표성 문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울릉도 독도 지역의 대표적인 국회의원 한 명을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도 저는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고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더 좀 들어가 볼게요. 지금 현행 네. 비례대표가 54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제도에 따르면은 6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6명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을 축소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만큼 더 의원 수를 늘려야 될까요? 의원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네. 뭐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네. 일단 그 인구 몇 명당 의원 수를 정할 것이냐의 기준치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대한민국은 20만에서 30만의 한 명꼴로 이제 국회의원을 뽑고 있지요. 네. 현행 제도대로라면 15만에서 30만 사이에서 한 명을 아마 뽑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헌재가 보다 더 촘촘히 그 2대1의 비율로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유럽은 그 수상 내각제인 나라이기 때문에 의원 숫자가 다소 많은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대통령제 하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 하에서는 철저하게 삼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제 하에서의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이것은 대통령의 권력을 전제할 수 있는 기능을 그만큼 약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의원 정수의 문제는 그런 각도에서 다각도로 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법관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관 숫자를 확 늘려놓으면 그만큼 사법권에 있어서의 견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법관 숫자 부분도 이것이 대법관이 과연 몇 명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통령제 하에서는 그것처럼 대통령제 하에서의 상권 분립에 있어서
국회의원 숫자를 몇 명으로 하는 것이 가장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상적으로는 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감시 권력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행정부 견제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권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권력이 약화됩니다. 왜 약화되냐면요. 네. 그 첫째로 의원 숫자가 늘어나면은요. 의견 통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으로 이제 이게 분산이 되면서요.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그 의지 내지는 행정부의 권한이 점점 세질 수밖에 없고요. 또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이제 그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의원 숫자를 급격하게 늘리는 것, 이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지금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격하게 오픈 프라이머리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촉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두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한국 정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앞서 정치혁명이라는 단어도 써주셨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제대로 도입된다면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거수기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고요. 야당은 계파의 수장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어떤 그 타협점도 지금보다는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대한민국이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현행 진행되고 있는 제도보다는 사표가 방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의 의견이 의원 숫자에 반영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 대표성 문제,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몰리는 어떤 우리나라 국토의 불균형 발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영호남의 지역화 문제, 지역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특히 이제 지역 대표성이 생기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고 또 지역의 고른 균형 발전이 가능해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도 해봄직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그 한국 정치의 오래된 적폐인 영호남 지역주의, 지역 갈등의 문제도 좀 해소할 수 있는 큰 틀의 정치적 격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혁신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벌써 6번째 혁신안이 나온 상황인데 지난달 26일이죠. 5차 혁신안에서 그 의원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의원수를 이제 상당한 논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369석을 제안했고요. 또 원내대표이신 이종걸 원내대표는 390석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 내부에서는 어찌됐든 좀 의원 정수 논쟁을 좀 해보자. 의원 정수 확대 논쟁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반대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대통령제 하에서의 삼권 분립의 원칙과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급격한 확대에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그러니까 의원 정수를 한꺼번에 갑자기 늘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저는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 안에서는 이렇게 정리되지 않고 막 이거저거 안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그 지도부와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이유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네. 뭔가 좀 정리된 안이 딱 나오면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안들이 네. 막 나오니까 야당의 네. 안이 무엇이지에 대한 국민적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제 관련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최근 롯데 가족 분쟁 때문에 그야말로 온 국민이 불쾌한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또다시 이 재벌 기업의 지배 구조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교코 총괄 회장이 0.05%밖에 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 놀란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네. 자, 이걸 좀 제도적으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17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네. 제가 이제 금산분리법을 처음에 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 재벌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안을 지금까지 제출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마다 정말 굉장히 제가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네. 바로 지금 지적하신 신교코 총괄 회장이 갖고 있는 0.05%, 그 다음에 자녀가 갖고 있는 2.36%로 자산 93조 원의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바로 황제 경영입니다. 네. 황제 경영이고 황금주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 자체가 한 단계 도약하기가 힘들고 네. 이제는 재벌의 지배 구조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방해 요소가 돼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정말 그 국회에서 또 시민사회에서 또 학계에서 다각도로 있었지만 이게 번번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결국 그만큼 재벌의 힘이 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권력이 재벌로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언론도 재벌이 광고를 주지 않으면 경영이 힘들어지니까 재벌과 관련된 비판적 기사를 굉장히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어떤 사회가 될 수 있느냐,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경제와 재벌의 도덕성 문제를 체크한 어떤 표가 있던데 2007년도에 20매디였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지금 뭐 거의 100이 가까이 떨어졌 것으로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어떤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부패가 곧 이제 망국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말 반드시 우리가 좀 아픔을 겪더라도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부패, 도덕성 이런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이렇게 불법적 요소가 있음에도 편법적으로라도 자식한테 이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 이 태도가 외국에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유독 한국에서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도 보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도 외국인 주주들이 상당히 많이 팔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결국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재벌 지배구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등지는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 경제도 좀 어려운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드는데 그 점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적하신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외국인 투자가 상당히 앞으로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바로 이재용 3세로의 승계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과 7월 2달간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2조 9천억 원을 순매도를 했는데요. 이 2조 9천억 원의 순매도 가운데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주식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재벌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런 어떤 불투명성, 그리고 뭐 0.05%의 지분을 가지고 모든 결정을 내리는 어떤 이 손가락 경영, 이런 것 때문에 이 손가락 지시 경영, 이것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휘청거린다고 해도 이제 그 과언이 아니죠. 외국 선진국들은 이사회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감사나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이 과연 이 투자가 적절한지 여부를 다 거르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의 재벌 기업들은 황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이러한 체제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반문이 지속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부분은 모든 그 아침마다 일간신문, 조간신문을 보는 국민들이라면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불공정 자사주 거래 방지법을 최근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생기면 좀 어떤 문제들이 좀 사라지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어떤 그, 부당한 합병 비율이라든가요. 아니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합병에 대해서 약간의 제동이 걸릴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 자사주를, 어떤 마음대로 팔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도 이 어떤 이 불공정 자사주 거래를 못하게 하는데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신기술의 도입이라든가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아줬는데요. 이 단서 조항과 관련이 없는 자사주 처분을 금지하는 그런 법을 낸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어떻게든 빨리 좀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또 한국 정치도 좀 좋아져서 한국에 좀 뭐랄까 활력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보면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모두가 우울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의원님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치 얘기 또 선거제도 개편 특히 이제 경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는요. 이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제 선진화를 위해서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어젠다가 지금 2015년 여름 전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 선진화, 경제 선진화를 위한 첫발 제도 개선의 노력을 국회에서부터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보통 오마이뉴스를 생각을 하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좀 더 정확하고 보다 정의롭고 또 저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그 소식들을 전해준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사를 받으면 또 보게 되면 이제 사람 냄새도 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더 의식도 되고 또 다시 저를 돌아보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그 기사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어떤 그 문화 활동 그러나 이제 그 문화가 순수하게 어떤 무슨 레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그 바르게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문화를 쉽게 그 저희 삶 속으로 가져다주는 그런 그 좋은 역할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마이뉴스 그 기사를 만날 때마다 또 시민 기자들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